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20% 이상의 대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유가의 전망은 어떨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도 늘리는 공매도 대책을 나눴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입찰에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그리고 호반건설이 뛰어들었습니다. 건설사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정체되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 진단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계속 확진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이는 빠르게 증가하던 확산 추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여전히 많은 확진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하루 새 131명이 늘어 총 7,5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131명 중 102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11명이 추가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며 하루 평균 이용객 3만 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29만 8,3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3만 6,594명과 비교해 8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7일 하루 이용객이 약 2만 9천 명에 그치며 2003년 사스 사태 이후 13년 만에 첫 3만 명 이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과 최근 한국 승객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일본의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그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오는 5월로 예정된 부산 국제모터쇼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가를 선언한 수입차 업체는 3곳에 불과한데요. 출시와 홍보 무대로 활용되는 모터쇼가 위축되며 신차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축제 중 하나인 2020 부산 국제모터쇼. 개막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입차 업체들의 불참 통보로 개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모터쇼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자동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수입차 업체에선 BMW와 미니, 캐딜락만 참가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를 제외하면 수입차는 3곳뿐입니다. 지난 2018년 개최된 부산 모터쇼에 참가한 수입차 업체가 벤츠와 도요타, 아우디 등 총 11개인 것과 비교했을 때 40%가량 준 겁니다. 이 같은 불참 선언은 모터쇼 관람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부산 모터쇼 방문객은 2014년 100만 명을 넘긴 후 2016년 72만 명, 2018년 62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수입차 1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독일 본사의 지역 모터쇼 참가 자제 지시가 내려졌고 단골 참가사였던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차 브랜드도 불매 등이 겹치며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조직위는 모터쇼 개최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참가업체들도 사실 어떻게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거 맞습니까라고 문의가 계속 좀 오고는 있어요. 수입차는 좀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시장을 다 쓰는 전시 특성상 연기는 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정상 개최를 가지고 지금 원래 예약시나 그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편 이후 예정된 EV트렌드 코리아 등도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지며 자동차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지역 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자산 건전성에 취약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타격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건전성 관리 지표가 되는 부실 채권,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지방은행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대구은행과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을 주요 영업 기반으로 하는 부산 경남은행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 우려가 더 커집니다.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자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건전성 관리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금감원이 내놓은 지난해 말 국내은행 부실 채권 비율 현황을 보면 경남은행이 0.96%로 지방은행 중 부실 채권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어 부산은행 0.87%, 대구은행 0.73%, 전북은행 0.64%, 제주은행 0.53%, 강주은행 0.49% 수준입니다. 부실 채권 비율은 은행의 총 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므로 비율이 늘어날수록 자산 건전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지방은행 6곳은 전년 말 부실채권 비율 0.77%로 같은 기간 신한 등 시중은행 6곳 0.41%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지방은행 건전성이 취약한 것은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은 부실 여신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로 금융기관의 신용 손실 흡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이 100%를 상회해야 은행 경영이 튼튼한 것을 판단하는데 지방은행 6곳 전년 말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은 97.6%로 100%를 넘지 못합니다. 특히 경남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81%로 지방은행 중 가장 저조합니다. 전년 말 시중은행 6곳은 평균 120.6%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 숙박, 예식 등 서비스업에서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된 분쟁 등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지만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업계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의 5개 서비스 분야에서 총 14,988건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의 7.8배에 달합니다. 대부분 상담 내용은 소비자가 코로나19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지만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20%가 넘게 폭락하며 배럴당 3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간의 감산합의 결렬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증권부 배요한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유가 폭락했다라는 소식들 저희가 들었는데 얼마나 전일에 폭락한 거죠? 네, 9일 현지 시각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네. 4월 인도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4.6% 떨어진 31.1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낙폭 기준으로는 걸프전 당시인 1991년 이후 최대입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24.1% 하락한 34.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례없는 급락인데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제유가는 3월 오펙 정례 회의에서 러시아와 오펙 간의 추가 감산 합의가 불발되자 공급 초과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팬데믹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실물 경기 위축에 따른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오펙의 감산 결렬 소식이 맞물려 원유 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협상이 결렬된 이후 사우디는 4월 원유 공식 판매 가격을 기존보다 6에서 8달러 사이로 대폭 인하하고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 97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 이상으로 증산한다고 밝혀 유가에 강력한 하방 압력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감산을 해도 모자랄 시점에 원유 초과 공급이 심화될 재료가 등장한 셈입니다. 러시아도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건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높이면 러시아도 좋을 텐데 감산에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펙이 러시아 측에 내놓은 제안은 기존 감산 규모인 210만 배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2분기부터 하루 15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오펙과 감산을 이행한다 해도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 증가에 따른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득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규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유 생산량을 줄여도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감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폭락 배경 들어봤고요. 앞으로의 유가 전망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당분간 유가의 하방 압력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악재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규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지난 2014에서 2016년처럼 치킨 게임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당분간 유가의 하방 압력이 우세해 상반기 중 WTI 가격 범위를 배럴당 25에서 60달러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연구원은 사우디의 증산 행보는 러시아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전략이며 오펙은 치킨 게임 장기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원유의 가격 협상권은 여전히 미국에게 있다면서 2분기 이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국제 유가는 미국 셰일 기업들의 손익 분기점인 평균 45달러 수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세곤 메리츠 증권 연구원도 하반기 중에는 유가가 글로벌 전염병 확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말 브렌트유와 WTI 전망을 각각 배럴당 55달러와 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반영된 이제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네, 전일 글로벌 증시는 미국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유럽 증시가 7% 이상 폭락하는 등 패닉 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날 충격을 딛고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이 일제히 반등에 나선 모습인데요.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0.42% 오른 1962.9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11원 내린 1193.2원에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85% 올랐고 중국 상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 역시 각각 1.82%, 1.41% 강세 마감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시장 상황 진단해봤고요. 증권부 배유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안정 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내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1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완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정부는 필요하면 추가적 시장 안정 조치도 신속하게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허위, 또 과장성 매수 추천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식 매매 관련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고 또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 지정 유형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주식 매매 관련 광고성 정보에 최근 3일 평균 신고 건수가 최근 5일 또는 최근 20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스팸 관여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또 최근 5일 중 마지막 날을 포함해 2일 이상 스팸 관여 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주의 종목 지정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를 연령과 성별 등으로 분석해보니 서울, 특히 강남에 사는 50대 남성의 보유 주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올해 발표된 자료와 지난 자료들을 비교해보니 고령화 현상도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 투자자 619만 명이 보유한 944억 주의 주식 중 62%가 서울에 거주 중인 투자자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 투자자를 정의하는 키워드는 서울, 50대 그리고 남성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연령별로는 50대가,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보유한 주식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분류했을 때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에 거주 중인 50대 남성의 보유 주식이 11억 7천만 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예탁결제원의 주주 현황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 양극단인 80대 이상과 20세 미만 투자자들의 증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80대 이상 투자자는 지난 2018년 발표 당시 6만 3천여 명에서 올해 16만 4천여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20세 미만 투자자는 7만 8천여 명에서 9만 8천여 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은 투자자들의 고령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20대 이하 투자자 수 증가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20대 이하 투자자의 증가는 이례적이라며 보다 세분화해서 어떤 계층에서 투자자 증가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9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7 구역에 현대면세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은 현재 신세계 면세점이 운영하는 곳으로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롯데와 신라, 신세계도 참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공안 진출에 따라 현대면세점은 기존 빅3인 롯데, 신라, 신세계와 함께 면세업계 4강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현대면세점은 서울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면세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입찰이 마감됐습니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호반건설 등 3파전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상대로입니다. 3개의 건설사가 최종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조합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각 건설사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모습이라고 하는데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지혜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호반건설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이례적으로 사업비자 금리를 연 0.5%로 책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합원들이나 전문가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업계에선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지난 9일 건설사들이 제안한 항목 중 가장 화제가 된 게 바로 호반건설의 사업비 조달 금리인데요. 호반건설은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비 전체를 연이율 0.5%로 대여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연이율 1.9%를 제한한 삼성물산과 CG금리에 1.5%를 더하거나 금융기관 실제 조달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제한한 대림산업보다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사업비 한도도 지정했습니다. 삼성물산은 2,230억 원, 대림산업은 1,584억 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정비사업비 대출을 하면 연 이자가 3.5%에서 4.5% 사이라며 오너체제라서 과감한 결정이 가능한 게 아니겠냐고 분석했습니다. 호반건설은 무상 제한으로 390억 원가량도 제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무상 제한을 하지 않은 것과 대조되는 측면입니다. 호반건설이 제시한 항목으로는 마감 품목 업그레이드, 가구, 조경 등이 있습니다. 대안 설계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전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설계안이 이미 고급화돼 있어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업계의 관심은 5년 만에 이번에 입찰에 참가한 삼성물산일 겁니다. 삼성물산은 조합에 어떤 제안을 이번에 했나요? 삼성물산은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인 2,400억 원에 맞춰 대안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서울시가 원안의 10% 안팎으로 대안 설계를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한 것인데요. 김종일 신반포 15차 조합장에 따르면 외관이 특히 많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삼성물산은 입찰에 참여한 새 건설사 중 가장 짧은 공사 기간도 약속했습니다. 36.5개월인데요. 대림산업은 37개월, 호방건설은 39개월입니다. 삼성물산은 시공사로 선정되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추진하겠다고 조합에 알렸습니다. 신속한 선분양을 위해 내부적으로 공사 수행 조직을 미리 선정해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가장 먼저 입찰 보증금과 입찰 제안서를 내며 수주 의지를 보였는데요. 입찰일인 지난 9일에는 1등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물산 관계자가 새벽 4시 반부터 기다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세 곳 중에서 대림산업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 15차 수주하면 대림산업이 최근에 리뉴얼한 고급 브랜드죠. 아크로가 적용되는 첫 단지일 텐데 어떻습니까? 대림산업도 조합이 제시한 2,400억 원에 맞춰 대안 설계를 준비했습니다. 삼성물산과 마찬가지로 선분양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대림산업의 설계안도 원안보다 외관이 많이 변경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김종일 조합장은 건설사들이 회사의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외관을 많이 변경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림산업이 강조한 건 리뉴얼한 아크로 브랜드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단지라는 점입니다. 아크로는 최근 리뉴얼한 디자인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시상식으로 꼽히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로는 업계 1위인 레미안과 경쟁해야 하고 자금 조달 능력은 호방건설에도 밀리는 만큼 앞으로 어떤 점을 내세울지 주목됩니다. 이제 추후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반포 15차 조합은 클린 수주 지향에서 개별 홍보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던데 각 건설사는 지금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나요? 지난 9일 조합 사무실에 모인 건설사 관계자들은 홍보 계획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홍보관을 운영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보 관련해선 오는 14일 조합 대의원들이 모여 의견을 종합하기로 했습니다. 홍보관을 운영한다면 개관일은 1차 합동 홍보 설명회 예정일인 오는 25일이 될 전망입니다. 또 조합이 클린 수주를 지향하는 만큼 모든 홍보 자료는 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배포됩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일은 당초 4월 4일에서 3일 앞당긴 4월 1일로 변경됐습니다. 조합은 하루라도 빨리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네, 신반포 15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입찰 소식들 들어봤고요.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3일부터 수원과 의왕, 안양, 만안구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과천과 하남 등 투기 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업계에선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화가 사실상 거래 허가제라며 매매 시장은 더 위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세대당 0.5대에서 0.4대로 완화됩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울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현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전국에 내리던 봄비는 대부분 잦아든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강원과 경북, 충북 북부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 저녁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이 부쩍 추워집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기 때문인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도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는 차츰 누그러지겠는데요. 반짝 추위의 큰 일교차까지 기온의 변화가 심한 만큼 적절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고요. 내륙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해안과 전라 해안, 강원 산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영하 1도, 수원은 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강릉 4도, 속초 2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춥지만 한낮에는 전주 10도, 대구는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중부지방에 비와 눈 소식이 있고요.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다시 또 한 차례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으로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년생의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대다수의 약국에서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내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년인 경우엔 2장씩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출생연도 확인하셔서 마스크 구매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